안녕하세요. 저는 양정은 변호사라고 합니다. 저는 노동 전문 변호사고 그리고 이혼 전문 변호사를 하고 있지만은 이런 친생자 관련한 그런 소송도 여러 건 수임해서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이번 소송의 법적 근거는 인지청구의 소죠. 그래서 친생자임을 확인하는 소송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가장 중요한 쟁점은 어떻게 이 두 사람이 가족관계이냐를 입증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전에 호적으로 그게 증명이 된다든지 아니면은 입양 기록으로 아버지 어머니로 올라가져 있었으나 이제 보통은 입양을 보낼 때 새로운 호적을 만들어서 보내다 보니까는 원래 호적에서 빠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원래 호적을 좀 찾기 위한, 그러니까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와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나와 아버지가 이제 법적으로 친생자라는 걸 입증하는 것이 가장 힘든 그런 부분이겠죠. 예. 일반인으로서 질문을 드리면 이분은 이제 고아호적으로 입양이 됐죠. 네. 그런데 이제 생부모님이 계시니까 다시 가족임을 확인하는 그런 절차가 우리나라에 있나요? 네. 법적으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가 인지청구의 소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혼인 중에 아이를 낳지 않은 경우, 아이가 아버지한테 청구하는 경우, 이런 경우가 많이 있는 사건이죠. 예. 일단은 중요한 것은 이제 해외 입양인들이 사실 그 친자 확인의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그냥 무작정 한국 와가지고 친자를 확인해 주세요. 이런 소송을 할 수가 없어요. 결국에는 모두들이 스스로 증거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죠. 내가 누구의 아들이다라는 어떤 증거가 있어야지 소송을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할 수는 없는 그런 소송인 거죠. 예.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부모가 나는 이 소송에 개입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 할 수 없는 거.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입양아들을 입양 보낼 때 부모가 입양 서류를 작성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 입양 서류가 이전에는 다 공개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법이 변경된 지 한참이 돼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서 이 정보를 입양 기관이 입양아들한테 바로 제공할 수가 없어요. 부모들의 동의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외국에 계신 해외 입양아들이 한국에 와서 본인의 입양 기관이 예를 들어 홀트라고 치면은 홀트에 찾아가서 내 입양 기록을 보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 홀트에서는 입양 기록이, 그러니까 즉 친부모가 적힌 입양 기록이 있다 하더라도 친부모한테 동의를 받아야지 입양인들한테 당신의 부모가 허락을 했으니까 내가 보여줄게요 하면서 이렇게 확인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동의를 받지 못한다고 하면 사실상 친부모를 찾을 수 있는 확률은 없죠. 예. 근데 최근에 어떤 이제 입양인이 불치병에 걸려서 부모의 유전자 정보가 필요해야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케이스가 있었는데 그 예외 조항이나 특례법에 보면 어떤 특수한 경우에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꼭 유전 정보가 필요한 부모의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 제공할 수도 있다 이런 조항을 봤거든요. 네. 입양특례법에 예. 그러니까 변경된 게 있어요. 2011년 개인정보법 이후에 네.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지 정보 공개를 하는데 예외적으로 예외 규정이 부모님의 사망 시 그게 네. 전제 조건이고 의학적인 사유가 의료 기타 사유가 있을 때는 친부모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있다. 사망 후네요. 네, 그러니까 사망 때문에 걸리는 거죠. 근데 그거는 왜 어떤 케이스를 위해서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원래 이제 개인정보는 부모 건데 네. 부모가 이제 돌아가셨는데 개인정보를 보호할 필요가 없다. 이제 동의를 못 얻으니까 돌아가시면 그렇죠. 네. 그 경우에는 이제 보호는 해야 되는데 이쪽 입양인에서 의학적인 부모 유전 정보가 필요하거나 이러면 이제 그때 부모 동의를 받을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그때는 동의 없이 이제 NCRC 재량으로 이렇게 할 수 있다. 그 규정은 있어요. 예. 정말 무의미한 조항이 생각하네요. 사실상. 예. 그건 사실은 진짜 연결된 권리를 위해서 우리가 사실 그 입양인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연결할 수 없는 권리를 보호하는 거니까 의미가 없는 조항인 것 같습니다. 유전병인 경우에 부모의 유전 정보가 있으면 그것이 유전병인 것이 증명이 돼서 그 현지에서
특수 케어를 좀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에 이렇게 소송을 통해서 신자관계 어떤 소송을 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그렇죠. 갑자기 근데 들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이 나의 부모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는데, NCLC의 서류로 있죠. 근데 그 서류를 공개를 안 해주니까. 네. 네, 그 공개 거부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개인정보보호법을 보호법상 이거는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정보다라고 계속 판결이 나오는 거죠. 예. 친자 소송을 하면 친자 소송을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부모가 지정이 안 되니까. 일단은 부모님이 누군지를 내가 알아야지 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소송을 하는 건데, 부모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그 입양 서류가 필요한 거고, 근데 그 입양 서류를 보기 위해서는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한 거고, 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 굴레가 돌아갈 수가 없는 거죠. 예. 그 소송 당사자가 특정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이게 조금 고리를 이해를 하면은 더 좀 쉬울 텐데, 일단은 우리가 내가 부모님이 누군지를 알기 위해서는 입양 서류를 봐야 되는데, 입양 서류는 내가 함부로 볼 수가 없는 서류인 거죠.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내가 그거 보고 싶어요라고 하는 또 소송이 있어요. 그게 정보공개 청구 소송이에요. 근데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하면 상대방이 이 정보를 공개해야 되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개인정보보호법이라는 것이 막고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은 내 개인정보를 내가 공개할지 안 공개할지를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친부모님들은 내가 이 아이를 키우고 싶지 않고, 내가 이런 아이를 낳았다는 것을 사실은 밝히고 싶지 않고 하기 때문에 비공개로 입양을 했는데, 이제 와서 그걸 내가 공개해 줄게, 내 자식 돌아왔구나, 이렇게 하시는 부모님이 안 계시다는 거죠. 예. 아동의 권리는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이분은 증명이 되는 케이스죠. 네, 맞습니다. 이분은 다행히도 정보공개보호법 전에 입양 기관을 찾아가서 본인의 입양 서류를 확인했기 때문에 네. 그 부모님이 다행히도 또 적혀져 있었고, 근데 어떤 입양인들 같은 경우에는 그 당시에 입양 기관을 찾아가지도 못했고, 그리고 찾아가도 서류가 보존되지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입양인들을 보낼 때 부모님을 제대로 적지 않고, 그리고 허위로 적고, 고아우로 적고, 벌어진 사람으로 적고, 이런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보통은 입양기관에서 이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경우도 많고,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입양기관이 불이 나서 우린 서류가 없다. 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심지어 법까지, 개인정보보호법까지 이제 제정되는 바람에 이제는 친부모의 동의가 있어야지 그 서류를 공개받을 수 있으니까 많은 입양아들이 본인의 정보를 확인할 수가 없는 거죠. 예. 점점 꽁꽁 싸매네요. 그렇죠. 예. 고민을 해제해야 될 텐데, 변호사님께서 지금 진행하고 계신 사건은 어떤 사건이세요?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이제 개인정보보호법이 제정되기 전에 다행히도 친부모님을 확인을 했어요. 입양기관을 통해서. 근데 확인을 해서 연락을 주고받기도 했지만은, 추후에 이제 친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에 아버님의 이제 뭐 개인적으로 이제 그 사정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연락이 끊겼고, 그 다음에 지금 살아계시는 것만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는 우리가 호적을 좀 합치고 싶다.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통의 입양아들은 다 입양기관 주소로 주민등록이 기재가 되어 있어요. 본인의 실제 주소가 아니라. 예, 그래서 그 호적을 바로잡고 싶다. 내가 이분의 아들인 것을 그 가족관계 증명서와 그리고 뭐 기본 증명서라든지 이런 것에 다 남기고 싶다라는, 즉 뿌리만 그냥 확인해 달라, 이런 소송으로 해서 인지청구소를 진행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전에 이제 해외 입양인의 그 친자 확인 소송을 한 것이 그 유명한 카라부스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그래서 그 사건은 사실 정말 너무나 기적적으로 DNA라는 그 하나의 단서를 가지고 우연히도, 그렇게 정말 저는 어떤
한 어떤 무슨 소설보다도 더 소설 같은 사건으로 친자 관계가 확인된 사건이었었는데요. 이제 그 사건에서는 사실 이제 사촌의 DNA와 본인의 DNA가 어떤 그 DNA 찾기 사이트에서 일부 일치한다는 것을 알고 쪽지,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요즘 이제 뭐 DM이라고 하죠. DM을 보내서 서로 만나가지고 얘기를 하다가, 그리고 얼굴도 너무 비슷했던 거죠. 흡사했던 거죠. 자기 이모들이랑. 그래서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었던 사건이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DNA를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어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DNA 수검 절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DNA를 확인을 해서 이제 확인받은 사건이었는데, 이건 정말 드라마 그 자체인 사건이었고, 보통의 경우에는 이렇게 DNA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어떤 DNA를 보관하는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것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와 유사한 사건이 발생할 거라고 저는 생각하진 않습니다. 예. 사실상 이게 친자가 확인이 된다고 하면은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상속 문제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부모님들이 이제 상속할 게 거의 없다라고 하면은 친자를 확인받는 거에 있어서 이게 뭐 소송 비용만큼의 효용성이 있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그 호적을 그렇게 다시 뭐 찾거나 부모님이랑 뭐 친자 관계를 했을 때 나중에 상속 문제와도 결부가 되나요? 그렇죠. 별개 아니고요? 전혀 별개가 왜냐면 아니고. 양부모의 자녀로 되어 있잖아요. 아니요. 일단은 친자만 확인이 되면은 네. 우리나라는 무조건 상속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형제들이 또 반대를 해도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우리는 혈족주의이기 때문에 일단 이게 혈연관계, 그러니까 한마디로 내가 아들이기만 하면은 갑자기 나타나서 내가 아들이니까 상속해주세요. 근데 아들 관계가 맞습니다. 그러면 상속을 해줄 수밖에 없고, 그다음에 우리는 특히 유류분 제도라는 게 있어요. 유류분이라는 건 뭐냐면은 제가 만약에 죽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 자식들이 저한테 너무 효도를 안 해서 한 푼도 주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싹 다 기부를 해버려요. 하지만 우리나라는 최소한의 그 상속분은 자식들한테 지급해라. 법정 상속인들한테 지급해라 라는 유류분 제도가 있어요. 그게 이제 법정 상속분의 2분의 1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나는 너를 키운 적도 없고 너를 입양시켰기 때문에 너한테 재산을 주고 싶지 않아. 아니면 또는 너는 입양돼서 살았었잖아. 너가 왜 우리 아빠의 재산을 요구하는 거야? 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그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이건 불가침의 권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이거를 포기시킬 수도 없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그래 내가 호적에 넣어줄게. 제가 전화를 했을 때, 이런 이제 의뢰를 받고 전화를 했을 때 그래 내가 호적에 넣어줄게. 그리고 호적에만 원하는 거지. 그러면 상속을 미리 포기해. 유산 상속을 포기하면은 내가 바로 넣어줄게 라고. 네, 그 각서인데 효력이 없습니다. 예, 사망 이후에 쓴 이제 상속 포기만 효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효력이 없어요. 예,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호적을 스스로 안 올려주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왜냐면은 본인들의 가족들은, 이런 이제 본인이 혼인 전에 낳았던 자식이라든지, 그러니까 어떤 사연들이 있어서 다 사실 입양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연을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죠. 예, 근데 갑자기 내가 죽은 다음에 이런 것들이 밝혀진다고 했을 때 본인의 명예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고려를 하기 때문에 상속의 문제가 사실 가장 크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상속은 생각도 못했는데 만일에 상속이 된다면은 입양인들이 다 호적을 좀 회복했으면 좋겠네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이제 권리 의식이 있으신 분들은 손해배상 소송을 하고 싶다. 나를 이렇게 입양 보낸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 소송을 한다든지, 아니면 양육비를 나한테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양육비 소송을 하고 싶다라는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걸 법리적으로 굉장히 많이 검토를 해봤는데, 일단은 손해배상 소송은 불가능해요. 3년, 손해가 발생한 지 3년, 10년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미 그것이 제척기간 지났기 때문에 불가능하고요. 근데 다만 성인이 된 날로부터 3년, 10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입양을 보낸 것이 과연 불법행위냐, 이런 것에 대해서부터 약간의 이제 이슈가 법률적으로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 소송은 좀 힘들 것 같고요.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서 네. 지금 제가 이제 불법 입양. 여덟 가지 네. 사항이 있는데 네. 그 중에서 이제 한국 측에서는 입양아를 바꿔치기 했거나 공고를 하지 않았거나 이제 그건 행정기관의 행위일 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부모의 동의를 받지 받지 않았거나 않은 입양. 이런 예. 각각의 사항에 대해서는 그 다르죠. 지금 발표한 불법성이 다르죠. 예, 발표한 자료에 따라서 네. 그 인과관계로 인과관계가 대- 불법행위인지 아닌지. 이제 예. 그 정도는 그 될 지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그 가능성이 네, 있는 사항들이죠. 맞아요. 예. 근데 이제 입양아 본인이 그저 이제 입양을 보낸 것만 가지고 부모님을 찾아서 나를 입양 보낸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하는 그런 일반적인 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경우 좀 힘들 것 같고, 그 다음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잖아요. 라고 하는 것은 본인이 본인의 양육비를 청구하는 소송은 사실 없어요. 예, 한 사람이, 대신 양육을 한 사람이 그 원래 양육비를 냈어야 하는 부모님한테 청구하는 소송은 있죠. 그래서 이게 약간 사실 다양한 접근과 다양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조작이 1차적으로 예. 나쁜 거가 맞고, 그리고 입양인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우리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부모가 쭉 있어왔기 때문에 단절과 상실에 대한 느낌이 없듯이 그 입양인들이 어린 시절 쭉 살아왔던 그 상실감도 그들도 부모와 평생 산 느낌은 뭐지? 하고 또 그쵸. 몰라요. 그리고 내 그래서 나라가 뭐지? 이런 것도 그래서, 모르겠죠. 예, 심리 상담을 거치고 하면 서양에서는 이제 심리학자들이나 여러 연구자들이 쭉 이제 몇십 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래서 동일 인종 간 입양은 가능하나 타 인종 간 인종. 얼굴이 완전히 달라서 때에 따라서 아이의 성격에 따라서 조금 감추고 싶은 사람도 있고 드러내고 싶은 사람도 있는데, 인종이 다른 입양은 이거는 폭력이다라고 이미 결과가 났어요. 그렇네요. 그래서 저는 국가 간 입양 문제는 네, 국가 간 입양을 말씀하시는 네, 거구나. 네, 저는 네. 인종이 다른 경우에는 네. 인종 차별의 문제가 아니라 프라이버시가 지켜지지 않는 그러네요. 거예요. 태그를 붙이는 거네요. 네, 네, 난 그냥 입양하라는. 여기다가 하나 이렇게 딱 네. 써붙이고 다니는 거잖아요. 네. 원하면 감출 수도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뭐 우리도 입양을 하거나 이혼을 하거나 했을 때 나랑 상관없는 사람한테 굳이 알리지 않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네, 그게 정말로 근데 그게- 입양이 되는 순간 태그가 붙는 네, 근데 그게 거니까. 어린아이고요. 초등학교는 정글이에요. 초등학교 시절은 우리 조금만 이상해도 애들이 놀리고 살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초등기간에 그 정도 학대를 아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그 특성이, 그 나이의 특성상 그 고통을 겪게 한다는 게 인간이 인간한테 할 짓은 아니라고 봐요. 부모 저 자식과의 문제가 되게, 아니에요. 네, 저 진짜, 저마저도 그 생각을 진짜 못 해봤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정말 너무 끔찍하네. 바로 바코드가 박혔고, 그걸 모든 사람들이 한평생을 보고 있는 거니까. 그리고 그게 친척이 아니라 부모가 버렸다라는 티를 딱 내는 거잖아요. 그렇죠. 버려진 너는 아동. 버려진 근데 애잖아라는 진짜 말을 그 단어는 정말. 초등기간 내내 음. 넌 그 출신이야라는 놀림을 받고 스스로 극복해 온 것 뿐이에요. 이게 그러면 키우지도 못하면서 낳은 게 문제냐? 아니면은, 입양을 해서라도 생명을 부여한 것이 그래도 더 나은 것이냐? 이런 그 판단을 사실 저는 잘 못하겠는 거예요. 50년대 전쟁이라는 시기에는요, 전쟁고아라는 특수 상황이 있어서요. 어쩔 수 없이. 그 시절에 입양된 아이들은요, 서로 인정이 돼요. 아, 전쟁고아라는. 그래서 괜찮은데요. 그 안에서도 이렇게 나누는 거네요. 80년대, 90년대 입양은요, 무조건 부모가,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상한 건 그래요. 50년대 입양은요, 그들도 인정을 해요. 전쟁 시기에는 나도 부모 잃고 내 자식도, 그건 온 동네가 엉망이니까, 이제 쑥대밭이니까. 근데 딱 와서 봤는데, 건물도 좋아? 가방도 비싼 거 들어? 그런데 입양을 보내? 아직도. 그러면 그 부모는 어떤 사람이야? 인성이 나쁜 사람이네? 그럼 나쁜 출신이네? 그래서 80년대 이후 입양은요, 인간 취급 못 받아요. 그래서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서 저는 옛날에 입양이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게 아니라 50년대, 60년대까지 제가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그때 가난이 원인이에요.
그런데 이분처럼 그 이후에는요. 그리고 수요가 있어서 그래요. 제일 처음에 근데 순수한 왜 외국 사람들은 그런 수요를 자기가 아이를 못 낳을 아시안에서. 경우에 그 네. 국내 입양이 안 되면 내국에서라도 데리고 와야죠. 그래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제일 처음엔 좋은 의도로 시작되는데 자꾸 찾게 되고 수요를 찾게 되니까 부족하고 계속 하니까 이제 돈이 개입이 되면서 불법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의도가 돈이 결합이 되면서 변질된 거죠. 그래서 아무리가 보내도 그치 받아들이지 않으면 입양은 중단됐을 건데 그쪽에서 꾸준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것이 이 지금까지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서 보낸 자와 받는 자 둘 다 책임을 져야 돼요. 복지관 입양이라는 것에 장점이 있어요. 부모가 없는 것보다 가정을 주니까요. 그거와 그거에 따른 부작용을 비교해 봤을 때, 그러니까 부작용이 더 큰 거예요. 그러니까 입양이 나쁘다 좋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좋은 점에도 불구하고 하고 부작용이 부작용. 너무 커서 그만두자. 2025년에 대한민국의 해외 입양은 멈추는 것이 맞다라고 보고 있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진짜. 부모가 제가 가난한 이유로 많이 아이를 고민을 뺏기는 해봐요. 것은 옳지 않은 사회예요. 돈만 있으면 이혼한다는 사람은 100%예요. 99%. 네, 농담입니다. 모든 사회에서 나오는 현상들이 국민 의식의 문제인 거죠, 사실.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는 사실 인권에 대해서 그런 감수성에 대해서 전혀 교육을 못 받은 세대잖아요, 사실. 솔직히. 예, 다른 게 뭔지, 내가 뭐 그런 다른 사람의 이런 것들을 전혀 고려하지 못하고 이제 성장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하고 많은 노출이 필요하겠죠, 사실. 이런 사건들의 노출. 예. 여기까지는 아가씨가 혼자 애를 키우더라도 맞아. 사회적으로 지탄받지 않고 맞아요.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키울 맞아요. 수 있는 정도가 되는 사회가 와야 돼요. 맞아요. 이게 너무 다양성을 사실 인정을 안 하니까. 그리고 당연히 엄마, 아빠가 있다는 전자에서 모든 교육을 In Dutch culture, when your kids grown up, is there any appearance discrepancy in school? Of course there is. I mean, you know, even though the Netherlands is what we call a multicultural society, because we have a lot of immigrants, there are, you know, you are in a predominantly white society. So being white is the standard, is the norm, and anything that is not the norm is different, right? So, and that's why as somebody who's visually different, you try to fit in. So you develop strategies to emphasize the fact that you are the same as the majority. But you know, it's like pull and push, right? You push that you are the same, Yeah. but they say no, you're different, right? So and depending on the person, you learn how to deal with this. Yes, so it can vary from straight racism, just like oh, you're Chinese, you're a Mongol, right? To oh, you are adopted, so you probably feel very grateful to your parents that you are adopted into this country, right? Because now you have good chance, right? And so it can vary, you know, oh, you must be Chinese, oh, you're Korean, oh, is it North or South Korea? You know, these kind of questions, sometimes it's not malicious, it's not with an evil thought, but sometimes just curiosity, but it emphasizes all the time, you are different. So, and that's something, yeah, you need to learn, you need to learn how to deal with. 네, 일단 뭐 이것도 하나의 이제 가사 사건의 일종이죠. 그래서 가사 사건의 경우에는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상대방이 반응을 하고, 그리고 하나하나의 그 저희가 쓰는 서면에 쓰는 그런 문장 하나하나에도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 반응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의뢰인이랑 많은 소통을 해야 되고, 의뢰인이 정말로 원하는 점이 무엇인지 그것을 이제 표현하고 설득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상황마다 어떻게 대처하는지 이런 것들을 좀 표현할 수 있는 노하우 있는 변호사를 찾아가는 게 좀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긴 인터뷰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감사합니다. 네.